종갓집은 깊은 밤의 어둠 속에 고요히 잠겨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견뎌온 처마 끝에서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만이 가끔씩 정적을 깨뜨렸지요. 장복내는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를 잃은 지 이제 1년이 되어 갔지만 그 상실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 듯 했어요. 오늘따라 유난히 비가 세차게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번개가 번쩍이며 순간적으로 어두운 마당을 환하게 비추었지요. 복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보이는 사랑방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어요. 준호가 살았던 그 방은 이제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봉인된 공간이 되었습니다. 도준아 복례의 입에서 아들의 이름이 저절로 흘러나왔어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처연하게 느껴졌습니다. 87살 주름진 얼굴에는 지난 1년간의 슬픔이 깊게 파인 자국으로 남아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빗소리에 섞여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빗소리로 착각했지만 규칙적인 노크 소리는 분명 누군가의 존재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밤늦은 시간, 이 깊은 시골 마을에 누가 찾아온 걸까요? 복례는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의아함이 컸어요. 노크 소리는 계속되었고 점점 간절해지는 듯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빗물에 흠뻑 젖은 여인이 서 있었어요. 번개가 다시 한번 번쩍이며 그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서윤아 비에 젖은 얼굴로 서 있는 이는 다름 아닌 며느리 정서윤이었어요. 준호가 떠난 후 연락이 끊겼던 그녀가 이렇게 깊은 밤에 찾아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서윤의 눈가에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며칠만 묵게 해주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은 며느리에 대한 원망으로 번졌던 때가 있었죠. 왜 그날 준호를 말리지 않았는지, 왜 더 잘 보살피지 않았는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서윤은 그저 비에 젖은 채 도움을 청하는 젊은 여인일 뿐이었어요. 복례는 말없이 문을 활짝 열어 서윤이 들어올 수 있게 했습니다. 몸은 움직였지만 마음의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죠. 들어와라 짧은 한마디를 내뱉은 복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빗물이 마루에 떨어져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두 여인의 예상치 못한 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들을, 다른 한 사람은 남편을 잃은 채로요. 둘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어색함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이 그 침묵을 채웠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복례는 텅 빈 집에 다시 사람의 온기가 돌아온 것이 어색했어요. 서윤은 최대한 조용히 지내려 노력했고 복례 역시 필요한 말 외에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지붕 아래 있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벽을 사이에 두고 있는 듯 했지요. 새벽녘 복례는 문득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미세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로 여겼지만 분명 누군가 집안을 조용히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복례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었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사랑방 쪽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사랑방은 아들이 떠난 후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공간이었어요. 준호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 복례에게는 감히 들어갈 수 없는 신성한 장소였죠. 누가 감히 그곳에 들어갔단 말인가? 복례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사랑방 문 앞에 다다랐을 때 복례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빛 사이로 한 실루엣을 발견했어요. 서윤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앉아 뭔가를 품에 안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자세히 보니 그것은 편지 봉투였습니다. 서윤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복례는 문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뭔가 사적인 순간을 침범하는 것 같았어요. 서윤의 흐느끼는 소리가 미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슬픔은 진실되어 보였지요. 하지만
복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편지를 그렇게 소중히 품고 있는 것일까? 왜 하필 사랑방에서? 아직 말할 수 없어요. 서윤의 중얼거림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준호 씨 어떻게 해야 할지. 복례는 조용히 물러났어요.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서윤의 모습에서 진실된 슬픔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뭔가 숨기고 있다는 의심도 떨칠 수 없었지요. 복례는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잠들지 못한 채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복례는 서윤이 이미 일어나 조용히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마치 어젯밤 일은 없었던 것처럼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서윤을 향해 물어보고 싶은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끝내 입을 열지 못했지요. 그날 오후 복례는 자신의 방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서랍 위에 놓여있던 시계의 위치가 미세하게 바뀌어 있었어요. 준호가 군대에서 첫 월급으로 사준 그 시계는 복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 중 하나였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 두었기에 그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은 누군가 만졌다는 의미였지요. 복례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서윤은 평소와 같이 조용했어요. 하지만 복례는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했습니다. 서윤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왜 이 집에 돌아온 것인지 의문이 들었지요.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례는 잠시 망설였어요. 어젯밤 본 광경을 언급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입을 열지 않았지요. 그저 그렇지 대답은 짧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말하지 않은 진실이 그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복례는 알지 못했지요. 서윤이 품고 있던 편지. 봉투 안에는 임신 소식과 아들이 남긴 병원 메모가 들어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두 여인의 운명을 바꿀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요. 서윤이 종갓집에 머물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복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집안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부엌 선반 위의 그릇들이 미세하게 위치가 바뀌어 있거나 마당의 빨랫줄 위치가 달라져 있는 정도였지요. 하지만 어제는 복례의 귀걸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환갑 때 선물해준 그 귀걸이는 항상 화장대 첫 번째 서랍에 보관해 두었어요. 게다가 제사상에 올릴 제사표 일부도 분명히 장롱 안에 넣어두었는데 몇 장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복례는 점점 더 의심의 눈초리로 서윤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날 오후 마을 이장 김영수가 종갓집을 찾아왔습니다. 마당에서 복례와 마주친 이장은 눈을 슬쩍 돌리며 말을 꺼냈지요. 장 여사님, 혹시 요즘 집 주변에 이상한 일 없으셨습니까? 복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이 있나요? 그게 이장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요 며칠 밤마다 종갓집 뒷마당에 모자 쓴 그림자가 얼씬거린다는 소문이 있어서요. 마을 청년들이 지나가다 몇 번 봤다고 하더군요. 복례는 순간 서윤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서윤은 집 안에 있었고 밖에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집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뜻이었지요. 도둑이라도 들려는 것인지 복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말인데 요즘 마을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빈집들을 노리고 있다고 해요.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복례는 그날 저녁 오랜만에 이웃집 이재훈에게 연락을 했어요. 이재훈은 마을에서 전자제품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복례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믿을 만한 이웃이었습니다. 그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이재훈은 흔쾌히 도움을 약속했죠. 내일 오전에 제가 직접 CCTV 설치해 드릴게요. 요즘은 간단한 장비로도 집 주변을 다 볼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다음 날 이재훈이 가져온 카메라를 대문과 마당, 그리고 뒷마당이 보이는 처마 밑에 설치했습니다. 작은 모니터도 복례의 방에 두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했지요.
복례는 안심한 듯 했지만 한편으로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서윤은 평소보다 말이 없었어요. 복례가 CCTV를 설치한 것을 알고 있는지, 혹시 그녀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닌지, 복례의 의심은 깊어갔습니다. 요즘 집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돌아다닌데 복례가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지요. 그래서 CCTV를 다셨군요. 복례는 서윤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지? 오늘 마당에 나갔다가 봤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잘된 일이에요. 더 안전할 테니까요. 대화는 여기서 끝났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맴돌았어요. 그날 밤 복례는 모니터를 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카메라에는 평범한 마당의 모습만 비춰졌지요. 하지만 진짜 이상한 것은 카메라 밖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복례는 희미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마루를 걷는 소리였습니다. 복례는 재빨리 모니터를 확인했지만 카메라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어요. 소리는 집안에서 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서윤이 밤중에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도둑이 들어온 것일까요? 복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어요. 그때 사랑방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례는 다음 날 아침 서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본 불빛이 무엇이었는지 그녀는 자신의 의심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서윤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고 복례에게 정중히 인사를 건넸지만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오늘은 읍내 찻집에 나가봐야 해요. 며칠 전부터 일을 시작했거든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복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서윤이 찻집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처음 듣는 것이었죠. 서윤이 집을 나선 후 복례는 서둘러 사랑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낯익은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아들의 향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은 서윤이 청소한 흔적이 있었지만 물건들은 크게 움직이지 않은 듯 했어요. 복례는 서랍과 책상을 살펴보았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침대 밑을 보니 작은 상자가 보였어요. 복례는 손을 뻗어 그것을 꺼냈습니다. 준호의 물건이었지만 전에는 보지 못했던 상자였어요. 열어보니 안에는 병원 영수증과 메모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산부인과 관련 서류였어요. 복례는 눈을 크게 뜨며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례는 급히 상자를 제자리에 놓고 사랑방을 나왔어요. 서윤이 아니라 동생 장명선이었습니다. 명선의 방문은 드문 일이었지요. 언니,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명선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복례는 의아했어요. 갑자기 웬일이니? 명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들렀어요. 언니가 혼자 계시니 걱정돼서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명선이 물었어요. 그런데 서윤이가 다시 왔다면서요? 복례는 놀랐습니다. 서윤의 귀환을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알았어? 마을이 작잖아요. 소문이 금방 돌죠. 명선이 무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왔대요? 무슨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복례는 동생의 말에 불편함을 느꼈어요. 서윤이가 무슨 목적이 있겠니? 그저 쉴 곳이 필요했던 것 같아. 명선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정말요? 언니가 너무 순진하신 거 아니에요? 준호 재산이 있으니까 온 거 아니에요? 복례는 말을 잃었어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준호가 남긴 재산이라고 해봐야 종갓집과 약간의 저축이 전부였지요. 그런데 명선이 그런 말을 꺼내니 복례의 의심은 다시 자라났습니다. 며칠 후 복례는 서윤이 일하는 찻집에 가보기로 했어요.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읍내 중심가에 있는 작은 찻집에서
서윤은 정말 일하고 있었습니다. 보라색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에게 차를 내어주는 모습이 진지해 보였어요. 복례는 들키지 않게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옆 테이블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선이었어요. 그녀는 두 명의 여자와 함께 앉아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집문서만 손에 넣으면 끝이야. 언니는 아직도 멍청하게 살아. 명선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이 돌아온 건 좀 계산이 틀렸지만 어차피 내 계획에는 문제 없어. 복례는 충격을 받았어요. 동생이 자신의 등 뒤에서 이런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니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서윤이 다가왔어요. 그녀는 복례를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복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윤은 명선의 테이블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었을까요? 서윤은 복례에게 차를 내어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어머님, 모든 게 보이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아요. 복례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서윤을 불렀어요. 찻집에서 들은 명선의 말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표정을 보자 말문이 막혔어요. 서윤의 눈에는 복례가 읽을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복례는 모니터 앞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기계적인 화면 속에서는 평화로운 밤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복례의 마음속은 평화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동생 명선의 말, 서윤의 수상한 행동, 그리고 계속되는 이상한 움직임들,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새벽 3시 모니터에서 희미한 빛이 깜빡였어요. 복례는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화면 속의 한 실루엣이 종갓집 담장을 넘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모자를 눌러 쓴 작고 마른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복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것이 마을에서 소문난 그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복례는 급히 일어나 전화기를 찾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휴대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잠들기 전 탁자 위에 두었던 것 같은데 복례는 방을 서둘러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어쩌면 복례는 갑자기 용기를 내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거실로 나가 불을 환하게 켰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가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였어요. 문이 열리고 검은 옷을 입은 여인이 들어섰습니다. 복례와 그 여인의 눈이 마주쳤어요. 모자를 벗자 드러난 얼굴은 다름 아닌 동생 장명선이었습니다. 언니 명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아직 안 주무세요? 복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거니? 명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표정을 바꾸었어요. 알았으면 된 거 아니에요? 집문서만 좀 줘요. 이건 내 조카 집이었잖아. 복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집은 우리 가문의 종갓집이야. 준호가 물려받았고 이제는 뭐요? 명선이 비웃었어요. 서윤이한테 가야 한다고요? 그 여자가 뭐가 중요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 그때였습니다. 옆방에서 문이 열리며 서윤이 나타났어요.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충분히 들었어요. 명선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 여기 있었어? 서윤은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네,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매일 밤 이 집에 몰래 들어와 물건들을 뒤지고 가져가고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복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서윤아, 너는 알고 있었니?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날부터 의심했어요. 명선 씨가 찻집에 자주 오는 것도 이상했고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도 눈치챘어요.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2명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명선의 공범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서류 찾았어? 그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상황이 급격하게 긴장되었어요. 복례는 공포에 질렸지만 서윤은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어요.
더 이상 진행하실 건가요? 명성과 그 일행들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분노로 바뀌었어요. 그깟 녹음이 뭐가 중요해? 우리가 여기서 다 처리하면 그만이야. 격렬한 충돌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선의 일행 중 한 명이 서윤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서윤은 재빠르게 피했지만 그 과정에서 탁자가 넘어졌습니다. 유리 꽃병이 깨지며 요란한 소리가 났어요. 복례는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폭력적인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어요. 서윤은 필사적으로 거리를 유지하며 휴대폰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단호함도 있었어요. 그만. 복례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순간 멈추었어요.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 명선아, 너까지 나가. 명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언니. 서류는 반드시 찾을 거예요. 그들이 떠난 후 복례와 서윤은 거실에 남겨졌습니다. 복례의 다리에 힘이 빠져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서윤은 조용히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어머님? 복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동생의 배신, 서윤의 용기,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지요. 새벽이 밝아올 무렵 종갓집은 경찰들로 북적였습니다. 서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은 명선과 그 일행들을 1시간 만에 검거했어요. 녹음된 대화와 CCTV 영상은 명백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침입과 협박, 그리고 사기 시도까지. 죄목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지요. 복례는 부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새벽을 맞았습니다. 아직도 일어난 일들이 꿈만 같았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자신이 의지했던 동생이 배신자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는 모습을 바라보며 복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차 한 잔 더 드릴까요? 서윤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이상하게도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밤을 함께 견뎌낸 후 그들 사이의 벽이 조금은 허물어진 듯 했지요. 서윤아, 복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넌 왜 돌아온 거니? 서윤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작은 가방을 들고 돌아왔어요. 가방에서 검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건 도준 씨의 휴대폰이에요. 복례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들의 휴대폰이었어요. 사고 당일 분실됐다고 생각했던 그 휴대폰이 서윤의 손에 있었다니. 복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서윤은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사고 당일 병원에서 받았어요. 당시에는 너무 혼란스러워서 어머님께 드리지 못했고 그 후로는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복례는 아들의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화면 위로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원 버튼을 눌렀지만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였습니다. 충전기를 가져올게요. 잠시 후 서윤은 충전기를 가져와 휴대폰을 연결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복례는 숨을 죽인 채 기다렸지요. 휴대폰이 켜지자 잠금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아들의 생일이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화면이 열렸어요. 마지막 날 도준 씨가 어머님께 보내려고 했던 메시지가 있어요.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음성 메시지 폴더를 열어 마지막 녹음 파일을 선택했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아들의 목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엄마, 서윤이 임신했어요. 내일 가서 말씀드리려 해요. 엄마가 좋아하실까 봐. 이제 우리 함께 살고 싶어요. 복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메시지는 새로운 생명의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함께 살고 싶다는 소망하지만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복례는 어깨를 떨며 울기 시작했어요. 서윤도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길,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판을 비추고 있었어요.
복례는 문득 서윤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마르고 길었어요. 준호가 좋아했을 법한 손이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형사가 친절하게 두 사람을 안내했어요.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복례는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넌 정말 임신한 거니? 서윤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네, 사고 직전에 알게 됐어요. 도준 씨에게 말했고 그날 저녁에 어머님께 함께 말씀드리기로 했었죠. 복례는 말없이 서윤의 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지만 그곳에 자신의 손주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얼마나 됐니? 5개월이요. 가을이면 태어납니다. 복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오랫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그 무언가가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멈춰있던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멈춘 것은 시계가 아니라 복례 자신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조사가 끝난 후 두 사람은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종갓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고요히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집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랜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모든 것이 더 선명하고 생생했지요. 이튿날 아침 복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방 안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어제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랜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 같았지요. 복례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마당에는 봄 기운이 완연했어요. 매화나무 가지에는 작은 꽃봉 오리들이 맺히기 시작했고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에서는 새싹들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자연은 여전히 순환하고 있었어요. 복례는 문득 결심했습니다.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사랑방의 문을 열 시간이 되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복도를 걸어 사랑방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1년 동안 봉인해 두었던 그 공간, 아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방을 열려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서윤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와 복례 곁에 섰어요. 함께 할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없는 교감이 오갔어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었습니다. 사랑방 안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먼지 입자들이 빗속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방 안은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대로였어요. 준호가 읽다 만 책이 침대 옆에 놓여 있었고 벽에는 그가 좋아하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복례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섰어요.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도준이가 이 방을 참 좋아했지. 서윤도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책상 위에 놓인 사진틀을 집어들었어요. 준호와 서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이 사진 첫 데이트 때 찍었어요. 복례는 다가가 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행복한 모습이 가슴을 찔렀어요. 그토록 행복했던 시간들이 이제는 추억으로만 남았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방 안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준호의 옷가지들, 책들, 오래된 학창시절 앨범까지 하나하나 꺼내보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도준 씨는 항상 이 책을 가지고 다녔어요. 서윤이 낡은 시집을 들어보였습니다. 특히 이 페이지를 자주 읽었죠. 복례는 그 책을 받아들었어요. 귀퉁이가 접혀 있는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라는 제목의 시였어요. 준호가 밑줄을 그은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이 떠난 자리에 나는 남아 당신을 기다립니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변해도 내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복례의 마음이 떨렸어요. 아들이 사랑했던 시였군요. 그녀는 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준호의 손길이 닿았던 그 책이 마치
그의 체온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윤은 조용히 제기함을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례가 찾던 제사표도 그 안에 고이 접혀 있었어요. 서윤이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준 씨가 항상 제사 준비를 꼼꼼히 했어요. 저보다 집안 예법을 더 잘 알았죠. 복례는 슬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따라다니며 배웠으니까. 대화는 계속 이어졌어요. 두 사람은 준호에 관한 추억을 나누며 조금씩 서로를 이해해 나갔습니다. 복례는 서윤을 통해 몰랐던 아들의 모습을 발견했고 서윤은 복례를 통해 준호의 어린 시절을 알게 되었지요. 오후가 깊어갈 무렵 서윤은 조용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흰색 봉투였어요. 그녀는 망설이다가 복례에게 건넸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복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초음파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아직 형체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작은 생명의 모습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가을이면 태어나요. 도준 씨 아이예요. 복례는 그 작은 생명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 같았어요. 아들은 떠났지만 그의 일부가 이렇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복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슬픔이 아닌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미안했는지 복례는 무너진 눈빛으로 서윤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함께 살자. 봄 햇살이 두 사람을 따스하게 비추었어요. 사랑방의 창문 너머로 새로운 계절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오후 종갓집 마당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장독대 옆에서 복례는 조용히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봄에 심은 작은 모종들이 이제는 제법 자라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마치 이 집의 변화처럼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있었지요. 봄이야. 복례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장독대 뒤에서 까만 고양이 한 마리가 느릿느릿 걸어 나왔어요. 준호가 어릴 적 키우던 고양이의 새끼였습니다. 봄이는 복례의 발치에 다가와 몸을 비볐어요. 복례는 미소 지으며 고양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집안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복례는 화분을 내려놓고 급히 방으로 향했습니다. 사랑방은 이제 아기방으로 변해 있었어요. 한 달 전에 태어난 작은 생명이 그곳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서윤이 아기를 안고 달래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서려 있었지만 행복한 미소가 그 피곤함을 덮고 있었습니다. 배고픈가 봐요.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방금 깼어요. 복례는 팔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안아볼까? 서윤은 조심스럽게 아기를 복례에게 건넸어요. 작은 생명의 무게가 복례의 팔에 안겨졌습니다. 아기는 잠시 울다가 복례의 품에서 조용해졌어요. 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이 마치 준호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애미야 복례가 부드럽게 속삭였어요. 작은 손이 복례의 손가락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접촉에 복례의 가슴이 따뜻해졌지요. 아기의 이름은 준이었습니다. 준호의 이름을 빌려와 희망을 담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준호를 닮은 눈과 코를 가지고 있었죠. 웃을 때면 복례는 아들의 모습이 겹쳐 보여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습니다. 어머님, 점심 드세요. 제가 준비해놨어요. 서윤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거실로 향했어요. 준호가 떠난 후 처음으로 맞는 가을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고 하늘은 높고 청명했지요. 세월은 흘러갔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정갈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어요. 서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었습니다. 복례는 아기를 안은 채 자리에 앉았어요. 한동안 침묵 속에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다음 주에 100일잔치 하려면 준비를 시작해야겠어요. 서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도 초대하고 싶은데.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준이 첫 잔치니까 잘 차려야지.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함이 없었어요.
서로의 슬픔을 이해하고 함께 그 아픔을 견뎌낸 시간이 그들을 가족으로 묶어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복례는 아기를 안고 마루에 나와 앉았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마당에는 낙엽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고 멀리서 새들의 지저귐이 들려왔지요. 내가 떠난 자리에 내가 다시 와줬구나, 아들아. 복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품에 안긴 아기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복례의 가슴을 진동시켰지요. 서윤이 다가와 함께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당을 바라보았어요. 벽에 걸린 시계는 여전히 똑딱똑딱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때 복례는 그 시계를 멈추고 싶었어요. 아들이 떠난 그 순간에 시간도 함께 멈추기를 바랐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 시계 소리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생명은 계속되고 시간은 흘러가고 상처는 아물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바람이 불어와 마당의 나뭇잎들을 흔들었습니다. 연두빛 새싹에서 시작해 푸르름을 거쳐 이제는 붉고 노란빛으로 물든 잎사귀들, 자연의 순환은 멈추지 않았어요.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봄이 지나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네요.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준 씨가 우리를 보고 있을까요? 복례는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푸른 하늘 위로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을 거야, 분명히. 아기가 꼼지락거리며 작은 하품을 했어요. 복례와 서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그들에게 가져다 준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어요. 앞으로 나아갈 이유, 다시 삶을 살아갈 용기였습니다. 시계는 똑딱, 똑딱,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삶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록 상처와 아픔이 남아있더라도 그들은 이제 함께 그 시간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슬픔에서 희망으로, 단절에서 연결로, 과거에서 미래로 시간은 그렇게 모든 것을 변화시켜 갔지요. 복례는 품에 안긴 아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끝이 아니었어. 또 다른 시작이었지. 그녀의 마음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아들을 잃은 상실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 자리를 새로운 사랑이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종갓집 마당에는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고 시계는 계속해서 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삶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